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뿐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달라고 한 것을 정부에 제의합니다. 그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골탕먹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를 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관계 노동법 개정을 같이 제안을 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연결하여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충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덕흠 의원이 이번엔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렸죠. 2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한겨레신문 오수근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은 피의자 사과가 아닌 철저한 수사를 통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3부에서 고 김홍영 검사의 부친 김진태 씨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 learned a lot about COVID. I learned it by really going to school. This is the real school. This isn't the let's read the book school. And I get it.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후 많은 것을 배웠다고는 했지만 자가격리 위반, 동승자 위험 철회 등 아직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 트럼프 확진 파장과 미 대선에 대해 박원군 한동대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BTS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 특례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는데 언제까지 딴따라로 볼 것이냐는 지적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4부 정면 재판소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OECD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고용률은 후진국 수준이다. 개혁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들며 한 말입니다. 노동개혁을 제안한 이유로는 노동시장의 후진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를 거론했습니다만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개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죠. 양대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상진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대변인 한상진입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낼 때부터 자본의 이익의 그 기반을 둔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 예. 그리고 재계의 극심한 반대를 다독이면서 더 큰 것을 좀 가져가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계약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었고요. 예. 다만 그 중심에 노동위원회를 들고 나온 것은 더 큰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노동위원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자르는데 쉽게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면 노동위원회라고 하면 경기, 경제, 경영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여기에는 기필코 노동 조건 중에 핵심인 임금과 근로시간 문제가 들어가죠. 예. 여기서 좀 그러니까 쉬운 해고 플러스 임금 삭감이 들어갈 것이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걸 과연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개혁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예.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후진적인 거 맞습니다. 예. 정말 후진적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나치게 자본하고 기업에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후진성입니다.
우리가 좀 포스트 코로나 뭐 이야기하고 코로나19 거치면서 다 같이 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누가 가장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는지 바로 노동자 서민입니다. 예. 바로 노동시장의 개혁은 바로 이렇게 노동자 서민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증진시키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이것이 노동개혁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가치겠죠.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용 안정성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뭐 기업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느냐, 뭐 다른 세계 글로벌 기업과 싸울 수 있겠느냐, 이게 경제 시스템 개혁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 재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얼핏 들어보면 뭐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여태까지 성장해 왔었던 기반 어디에 있었는가 예. 잘 생각해 보면 계속 답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예. 임금과 고용 조건을 유연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불안전 노동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파견직, 초단시간 노동자,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예.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언제든지 기업이 필요할 때는 갖다가 쓰고 아닐 때는 내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임금은 저임금 구조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뭐 그렇게 되다 보면 다음번 고용을 어떻게 예측할 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보다는 가계 저축을 좀 더 늘리는 데 신경을 쓸 것이고 예. 그렇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기업은 비용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임금 때문에 저소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이 되면 결국은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꾸 글로벌 경쟁력을 이야기하면서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공정경제 3법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함께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함께 처리하자는 말일 텐데 1+1으로. 이게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단언코 말씀드린 건데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뭐 재계에 극심한 반발이 있지만 공정경제 3법 별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적 문제인 재벌의 횡포, 집중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자본과 재계의 엄살입니다. 또 노동법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학입니다. 개학이다. 예.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정신인데 예. 개정을 빙자한 개학을 어떻게 같은 조건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예. 그 도로 박근혜당이다. 한국노총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예. 것처럼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이 노동 유연성을 들고 나오면서 결국은 밀어붙이다가 실패를 했고 그 과정에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이 있었고 이러저러 것들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그 기반이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같은 뿌리입니다. 예. 결국 국민의힘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뻔히 예상되는 수준이고요. 한국노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로 박근혜당 맞습니다. 예. 자,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OECD 지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 해고 문제는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3번째.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노동 경직성 문제를 지적했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부터 지나친 노동시간 규제, 해고의 경직성까지 일정 부분 이 노동자들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자료들 예.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예. 인용했었던 세계경제 포럼은 전 지구적인 자본가들, 보수 경제학자들, 정치인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뻔하죠. 예. 근데 역으로 ILO, 한참 문제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나 OECD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노동 지표 최악 가운데 최악입니다. 어허.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계속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표 이후에 오늘 계속 보수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건 악의적인 프레임을 짜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고 확대시키겠다라는 과욕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의 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 개정안 처리하자는 것을 거부했고, 민주당이 아마 받아들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정치권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민주당이 선을 걷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구체하게 더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예. 민주노총은 이 앞으로 정부가 지금 현재 ILO 핵심일각 비준과 이것을 계기로 한 노동계약안을 다시 21대 국회 정부 입법 발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노동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대개는 이 부분도 엄살을 내고 있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국제적인 얘기, 통상 마찰이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L의 핵심일각 비준 먼저 하고 그 핵심일각 비준 정신에 맞는 국내 노동관계법을 국제 기준에 맞도록 제대로 좀 만들고 좀 보장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 민주노총 입장이고요. 예. 그런 가운데서 민주노총은 정부 그리고 정치권과 대화를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노총 비대위도 출범하면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대화들을 촉구하고 있고요. 매년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니까요.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나 정치권이 너무 이렇게 민주노총을 자신들의 하위 파트너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인식부터 좀 바꾸면 하고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대화부터 진행을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좀 논의하고 저희도 의견 낼 수 있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방금 대변인께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만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된다거나 사회적 대화도 참여 안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강경파들의 의견이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들어왔고요. 실제로 강경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은 상층에 있는 간부 몇 명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 아래로부터 토론과 이렇게 저희들은 조합원과 현장에서부터 그 힘이 나오기 때문에 설령 지금 비대위원장 저희 비대위 체계니까요. 그 안에서 비대위 체계를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사업 집행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예. 조직 내에서 토론하고 수기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지난번 노사정 합의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스타항공, 아시아나 비정규직들, 또 어저께 나온 대우버스 집단 해고 사태, 이 코로나19를 빙자해서 노동자들 대량 해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것을 고용을 지키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합의 없이 예. 정부가 이미 짜놨었던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것을 갖다가 민주노총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조직 질서 운영 체계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언제든지 정부든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은 더 정부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0월 28일 일자리위원회가 잡혀 있는 거는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문재인 정부는 이 공정경제 3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개정하고 같이 통과시키는 거. 그런 방법부터 지금은 선을 그었습니다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노총은 이 부분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요. 전체 한국 사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역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민주노총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많이 막혀 있지만 예. 이 부분은 단순하게 민주노총의 투쟁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전체 2,500만 노동자들 거기에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삶의 조건, 질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국민들 설득하고 예. 동의를 얻어서 대중의 힘으로 이 부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노총 한상진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부터 알아볼까요? 예, 1일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24,239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어제가 73명, 73명이었는데 어제보다는 2명 늘었지만 어쨌든 10월 들어서 60명, 70명대를 오가면서 엿새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한 겁니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인 이제 지난달 26에서 29일까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가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30일 날 113명, 그러니까 세 자릿수가 되면서 조금 우려를 낳았는데 다시 100명대 아래로 내려왔고 최근 11일 중에서 이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30일 하루만 제외하고는 열흘간 두 자릿수를 유지한 셈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가 66명, 해외 유입이 9명이었고요. 이제 지역 발생 확진자가 사실 지난 4일에 47명이 됐었어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가는 기준이어서 좀 기대를 모았는데 이거는 다시 올라섰어요. 5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1단계 집회에 재진입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확진자가 나온 지역으로는 서울이 13명, 경기 34명, 인천 4명 등 여전히 수도권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어제 부산과 또 포천에서 군부대 집단 감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숫자가 급증하진 않을까 좀 걱정했습니다만 어제하고 별반 차이는 없었다. 다행스럽고요. 예. 근데 이 포천 군부대 집단 감염은 감염 경로가 파악됐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간부 한 명만 나갔다 온 거를 서울 갔다 온 게를 얘기됐었는데 다른 간부 한 명도 의정부에 식사를 하고 왔다 이런 얘기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좀 경로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학조사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예.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주 중으로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윤태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은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은 감염 경로 미확인 비율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은 이 감염 경로 깜깜이인 이 확률도 감소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진자 수와 이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이 좀 줄어들고 또 집단 발병 건수, 거리두기의 피로감, 또 중환자의 치료 역량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단계가 조정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에 이동량이 좀 늘었으니까 요거로 인한 확진자 동향을 좀 봐야 하는 만큼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격전지는 국방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아무래도 국방이라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을 다루는 게 다 국방위가 되겠고요. 오늘도 이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여야의 날카로운 기싸움이 계속됐는데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추 장관과 서 씨 다 10여 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모두 거부를 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고요. 민주당이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이게 국감 실시계획 채택을 강행하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한기호 의원이 야당 간사인데 사퇴를 하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민주당의 철통 엄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국감은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서해상 특히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군의 첩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면서 안보 문제를 초래했다라고 좀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강경화, 서해 공무원 사망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국정감사에서 이걸 가지고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고 이게 국정감사의 본질이 맞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추미애 거는 검찰 발표에서 무혐의로 결정한 건데 예. 국정감사에 다시 부르는 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지켜보고요. 예. 관심을 끌었던 팽수는 국감에 안 나오기로 했네요. 예, 결국 국감장에 안 나오게 됐는데요. 팽수 대리인인 EBS 측에서 오늘 이제 국회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유서를 보면은 코로나로 연기된 프로그램 제작이 출석 요구 당일날 예정돼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그러면서 자칫 국정감사 출석으로 인해 팽수를 팽수답게 하는 세계관 과 캐릭터의 신비감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하는 콘텐츠 전문가들이나 시청자들의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이렇게 좀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팽수가 향후에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좀 이런 신비감이 지켜져야 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달라 하면서 출연자 펭수 본인과 협의하에 작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참고인 신분이니까 뭐 그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가면 되는데. 그렇죠.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니까. 예. 근데 처음부터 국정감사장에 펭수를 과연 왜 불렀을까? 그리고 펭수가 나갈 때 그러면 펭수 탈을 쓰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아니 목소리는 어떻게 변조를 해야 되는지. 연기를 그대로 해야 되는지. 그 탈을 벗고 자기 목소리를 하면 그 신비감이 다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거는. 그렇다고 또 이걸 탈을 쓰고 연기를 하기에는 좀 이제 너무 이벤트성이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였는데 어쨌든 안 간다고 하니까요. 예. 그 앞서 일부에서 민노총 한상균 대변인과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공정경제 3법 이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고 야당이 여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이제 갑자기 노동법하고 연계해야 된다. 동시에 처리하자. 이런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일부 인터뷰에서 얘기가 좀 됐지만 그 이제 정부 여당이 사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요. 공정경제 3법, 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이런 건데요. 재벌과 대기업 등 재계에서는 부담을 표해온 법안들이고 원래는 이제 통상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법을 크게 이제 환영하진 않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 민주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와서 분위기가 이번에 좀 되는 건가 무르익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뭐 신의 한 수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정경제상법은 하되 함께 노동법을 같이 처리하자. 노동 관련법.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공정경제 3법은 재계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재계에서도 좀 받아들일 만한 이런 거를 하나 같이 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두 사안을 연계하자라는 거는 이제 선을 좀 긋긴 했는데 결국에는 패키지로 이제 딜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민주당의 공을 좀 넘기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김 위원장이 꺼내든 노동법 연계 카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거들었고요. 크게 보면은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것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한다라고 하니까는 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반발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겠죠. 기존에는 원래 반대하던 입장이었어요. 우리가 보수 야당인데 왜 좌파들의 정책에 찬성해야 되느냐. 아마 그것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을까. 내부도 무마시키면서 실제로 이거를 뭐 재계도 좀 달래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네요. 바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응수를 했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이 개정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는데요. 오늘 페이스북에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 부적절하다라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건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메시지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낙연 대표는 오늘 경영계 인사들을 만났네요. 오늘 이제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죠. 그러니까 재계 수장들을 만나는 자리 좀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뭐 송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훈 현대차 사장 뭐 등등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정경제 3법이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거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서 뭐 기업계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하고 보완할 거는 하겠지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선을 그은 거죠. 이거를 뭐 노동법 연계 처리 등등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갈 길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송경식 경총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재계 입장에서 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게 코로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도 힘들지만 기업들도 이제 경제 고용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 규제 법안이 너무 많이 제출돼 있고 지금 이제 이번에 공정경제 3법이라고 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이 전 세계 글로벌 기준보다 좀 과도하게 규제가 높다라고 이제 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코로나 위기가 좀 지나고 나서 경제가 정상화하고 나서 이런 좀 우리 법안을 좀 처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뭐 다짐한 부분이긴 한데 재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법을 약간 손질해서라도 달릴 필요가 있다. 아마 이게 당내의 생각인 것 같고요. 또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이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법이다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관계법을 들고 나와서 그럼 재계에 선물이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손해 보니까. 뭐라도 힘들게 하면은 그렇게 원하던 노동법 좀 개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노동관계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유연화 해고를 좀 쉽게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IMF 전에는 사실 해고가 쉽지 않았죠. IMF 쉽지 이후에 않았다가 많이 유연해진 거죠. 그나마. IMF 이후에 정리해고라는 게 등장했고 그래서 경영상에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는 사람을 해고할 수 있다. 생겼는데 지금 이 노동관계법이 통과되면 그것보다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 거칠게 말하면 좀 미국처럼 좀 더 이제 이렇게 너 해고야 하면은 뭐 다음날 짐 싸고 가야 되는 뭐 이런. 미국 뭐 유어 파이어 한마디면 그냥 예, 장단점들이 있는 거고 이제 뭐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민주노총 관계자랑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통과되면은 뭐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겠다. 노동계에서는 뭐 그렇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을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인기 유튜버들의 수익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월 평균 934만 원을 벌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실 인기 유튜버라고 하면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게 고수익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소문으로만 무성했지 진짜 얼마나 버는지는 저희가 알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수익을 좀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건데요. 지난 하반기에 수입 금액을 신고한 유튜버가 총 330명이라고 해요. 그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좀 자랑이 하신 이들이 이제 신고한 수입 전체가 184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330명으로 나누고 또 이제 평균 월로 나눠 보면은 월 934만 원. 이게 뭐 연봉으로 이제 사업자지만 연봉으로 치면 한 1억 억대 연봉인 거고. 그 좀 기사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평균 월급이 303만 원인데 뭐 3배를 받는다. 이게 뭐 단순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따지면 연예인은 왜 이렇게 많이 버냐. 그렇게 쓰잖아요. 유튜버 모든 유튜버가 돈을 다 버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 유튜버라는 게 구독자를 일정 수 확보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광고를 구글이 붙여줘서 이제 수익을 받는데 이 구글로부터 정산받은 수익은 1인당 37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요. 934만 원에 일부밖에 안 되고 간접 광고나 이런 수익으로 받은 게 560만 원. 유료 광고, 뒷광고, 간접 광고 다 포함해서 1인당 934만 원이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동안의 유튜버들의 소득이 이제 우리 뭐 이 작가님 포함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탈세가 이뤄진다라는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작년 5월에 국세청이 이제 이 검증을 좀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유튜버라는 업종 코드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 신고를 하라라고 독려를.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그 다른 걸로.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수입이 아니고 법인 수입이.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튜버가 이렇게 금액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직장인들도 나 그만두고 그러면 유튜버 하는데 큰일 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덕흠 의원. 이번엔 채용비리 의혹이 터졌습니다. 과거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임 당시에 조카와 지인, 자녀 등을 대거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인데요.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한겨레신문 오승훈 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엔 채용비리 의혹이 터졌는데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 조카, 지인, 자녀 등을 입사시켰다. 우선 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중소규모 건설업을 하는 업체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정단체인데요. 이 중앙회와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시도지회가 전체 직원은 한 20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꽤 크네요. 급여 수준은 한 중견기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년 예산은 한 400억 정도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 건설 회사들이 회비를 내서 그걸로 운영하는데 한 200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400억. 1년 예산. 400억? 예, 맞습니다. 박덕흠 회장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힘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 박덕흠 회장이 이제 2006년부터 12년까지
중앙회장을 지냈거든요. 그 이전에는 2003년부터 또 6년까지 전문가협회 서울시 지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회장을 지낸 다음에 중앙회장을 지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협회에서 박덕흠 회장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상당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예, 맞습니다. 예.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만 6년간 회장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기자님이 취재하신 내용 조카 지인 자녀들 입사시켰다. 이게 박덕흠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시기에 입사가 된 겁니까? 회장으로 있던 시기에 입사한 한 3분이랑요. 예. 두 분이군요. 그 두 분은 회장으로 있을 때고, 두 분은 이 서울시 지회장으로 있을 때. 그래서 서울시 지회장, 자기가 지회장으로 있던 곳에 입사시킨 서울시 공무원이 있었고, 회장으로 있을 때 입사시킨 조카와, 그다음에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의 본부장의 아들, 이렇게 이제 나뉘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게 건설협회 중앙회 채용할 때 공개 채용 형식입니까? 어떤 형식으로 채용했던 겁니까? 저희가 협회 측에 문의를 해본 결과 그다음에 저희에게 이제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제보자는 당시 협회에서 인사 담당을 했던 분인데 공개 채용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형식은 그렇다.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협회장이 최종 채용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협회장이기 때문에 이 협회장이 본인의 친인척 또는 본인 지인의 자식들이 입사를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결국은 입사 과정에서 협회장인 박덕흠 회장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적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개 채용 형식으로 일단은 채용을 한다고 공개를 내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인사들은 들러리를 세우고 미리 낙점한 인사들을 지금 채용했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그런 의혹이 짙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박 의원이 실제로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한 90여 명이 채용된 것으로 국토부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공채도 일부 있겠지만 특별 채용도 있었다고 국토부 자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채용 의혹의 전모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명단에 25명이 기재돼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조카 지인 자녀가 4, 5명쯤 되는 겁니까? 아니면 25명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받은 명단은 총 25명의 이름이 접시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 출신학과 교수의 딸, 그다음에 자기 조카, 그다음에 원화건설 전 직원 등은 저희가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등은 이제 이름이랑 관계까지 저희가 특정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앞세워서 썼고요. 나머지 이제 이 보호녹천 지역 유지의 자제다 이렇게 관련도가 관계도가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인터넷을 서칭을 하고 관련 검색을 했는데도 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이제 제보자의 주장으로 아직까지 저희 취재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좀 봐가지고 골프 여행을 동행한 여성들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가 받은 이제 당시 이제 전 전문건설협회 회장단이 검찰에 박덕흠 의원의 비리에 관련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진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이 해당 골프 여행에 동행한 여성분이 협회에 실제로 재직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통화를 했고 당사자는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종의 이제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앞세워 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분이 협회에 재직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골프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는 젊은 여성 2명이 동행을 했고 골프 여행 다음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인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 진정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MBC가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종의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진정서 내용 정도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겨레에서도 진정서 내용 파악했고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 MBC가 보도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확인 작업은 혹시 거쳤을까요? MBC 취재는 뭐 모르겠고 그러면 한겨레에서는 채용된 것만 확인된 겁니까? 그러면 골프 여행 다음 날에 채용이 됐다. 이것까지 확인된 거고. 실제로 이렇게 논란이 된 이분이 이 여성분이 협회에 재직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박덕흠 의원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진정서에 나온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골프 여행에 같이 갔다고 하는 대목은까지는 저희가 취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후속 취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검찰 조사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좀 지켜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박덕흠 의원이 지난 2018년 국정감사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같은 당의 김성태 의원하고 굉장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선두에 서서. 그런데 김성태 의원도 자녀의 KT 채용 비리 의혹에 지금 걸려서 재판받고 있고 박덕흠 의원도 이렇다고 하면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이야기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그 부분을 좀 굉장히 좀 일반 시민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박덕흠 의원이나 대한전문건설협회 측 입장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저희가 이제 뭐 취재 기사를 작성하면서 협회나 이제 박덕흠 의원 쪽에 수차례 관련 입장을 여쭙거든요. 그런데 협회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보내지 않았고요. 박덕흠 의원 쪽도 저희가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뭐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저희가 뭐 다른 기사 계속 박덕흠 의원 기사를 계속 연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일절 의원실에서는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부정 채용에 관해서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고 수사가 진행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지난 9월 10일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건설협회 회장단 50여 분이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박덕흠 의원을 고발했거든요. 고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중앙지검 조사 일부에 지금 사건이 배당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안 한 상태고요. 반면에 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미국 사례와 비교하면서 사설도 냈던데요. 만일 박덕흠 의원이 미국 국회의원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휘말려 있는데. 바로 구속. 구속감이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이번 국회에서 이 관련 법안의 제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본인의 어떤 건설회사뿐만이 아니고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데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회사를 왜 저렇게 쪼갰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가족회사 관련 의혹도 취재하고 있다고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부인 명의로 된 회사, 그리고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또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우리 한겨레도 그렇고 여러 언론이 있었지만 북토이나 서울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대의 공사를 수주했잖아요. 그 공사를 수주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곳인지 그리고 그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담합 같은 경우는 특히 관련자들이 그 내부 고발을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어서 취재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공사 수주를 많이 했다. 편법 수주 문제. 또 이번에 채용비리 문제까지. 그런데 보도량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이번에 한겨레가 단독으로 낸 것도 받아쓴 언론도 거의 안 보이고 조국이나 추미애 건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선택적 보도 이런 말도 듣잖아요. 그 한겨레 이 보도에 왜 다른 언론이 받지 않을까요? 이제 아예 받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 저희 첫 보도 이후에 그다음에 일련의 보도 위에서 후속 보도 좀 나오긴 했거든요. 특히 유의미한 거는 예를 들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사설로
박덕흠 의원의 국토위 배정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식의 지적을 한 것을 보면 약간 보수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보도량에 비해서 훨씬 적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삼선 의원의 일가 기업들이 이렇게 피감 기관으로부터 3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것이 이건 또 하나의 권력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보도가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속 기사도 나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오승훈 기자였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4년 전인 지난 2016년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던 33살의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상관이었던 부장검사의 상습, 폭언과 폭행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만 이 일은 전 부장검사를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죠. 어떠한 형사처벌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 검찰이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대한변협이 고발한 지 10개월 만인데요. 전 부장검사는 유족에게 사과의 뜻도 전한 걸로 알려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족들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벌어진 일들입니다. 유족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의 부친입니다. 김진태 씨 전화 연결했습니다. 김진태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김홍영 검사 아버지 김진태입니다. 예,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세월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전 부장검사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계속해서 마음에 뭔가 응어리가 남으셨을 것 같아요. 이 소식 듣고. 네, 상당히 응어리가 많이 남아있죠. 저도 먼 훗날 아들 만나면은 꼭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입니다만은, 지금 그 어떤 표현으로도 저의 심정을 갖다가 전달할 수 없는 게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예. 최근에 그 전 부장 검사가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과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특별히 사과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과라고 하면은 장례를 치르는 그 이대 목동 장례식장에서 잠시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그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하나도 그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담당 부장으로서 예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그런 사과가 아니었나 그런 정도는 사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드님이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셨군요. 예,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에 그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런 얘기는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친구들하고 주고받은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내부에서 뭔가가 이렇게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의심을 갖고 많은 거지. 예. 이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그 한 달 뒤에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 참 지금 표현으로도 하늘이 참 무너지는 그런 상상도 못할 그럴 생각이었죠. 예. 그러면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굉장히 4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유족들이 분노하실 테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검찰이 결국은 같은 식구니까 제 식구 감싸기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그 부분은 참 우리 검찰의 오랜 그런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어찌 보면 제19 감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님? 그 전 부장검사가 유족들을 직접 만나고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사과를 한다 하는 것은 참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사과의 의미를 좀 모르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4년이 지나서. 예, 대한민국의 그 참 그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내한테 사과할 게 아니고 현직에 계시는 오히려 대한민국 부장검사한테 뭔가가 좀 사과를 해야 될 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부장검사로서 지금에 와서 사과를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게 체면에도 맞지 않는 그런 그 부장검사의 얘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족들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했기 때문에 유족들은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뭐 정말 진정성이라고 보기에는 뭐 좀 단 1%도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16일 날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16일 날 뭐 오후에 열린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참석하십니까? 네, 참석할 계획입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는지요? 제가 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 하는 그런 그 시민들이 하는 의견을 갖다가 뭐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중요한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서 뭐 시민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뭐 잘 판단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란 직업이 뭐 과중한 업무가 있는 거는 뭐 우리 모두 국민들이 아는 일인데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거를 처벌하는 조직인데. 네, 맞습니다. 그 조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참, 뭐, 검찰에서 상하 간에 그렇게 폭행이 있었다는 그 부분은 단 1%도 뭐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정말 참,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고 김홍용 검사 사건 이후로는 혹시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없어졌을까요? 뭐 동료들로부터 선후배로부터 들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뭐 나름대로 뭐 크게 그렇게 많이 들었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 조금 듣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그런 부조리들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문제니까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버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글쎄, 70년의 그 긴 검찰의 조직 문화가 참, 이렇게 아들 한 사람으로서 끝이 났으면 하는 게, 또 저의 마음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검찰로 태어났으면 합니다. 아마 우리 아들 김홍영 검사가 우리에게 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 김홍영 검사의 부친 김진태 씨였습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지금 사시는 데가 경기도 파주시 맞으시고요. 네. 네, 어제 라디오 어떤 거 들으셨어요? 평일에는요, 이동경의 정면 승부요. 어디? YTN. YTN. 몇 시 때 들으신 거예요? 5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요. 이동영님 뉴스 이거. 이게 거의 뉴스를 주로 다루는 거니까 이거를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영 1부부터 2부하고 그 중간에 뉴스하고 3, 4부가 뒤에 하니까.
예, 맞아요. 네. 예. 주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어요. 네. 잠깐 화장실 간 거 빼고 다 들었어요. 꼬박꼬박 7일 중에요. 5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맨날 들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청취율 전화가 오면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이 작가와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이야기 해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을 계기로 미국 대선 전국도 혼돈에 빠졌는데요. 전문가의 미국 대선 전국 짚어봅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건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퇴원을 했습니다. 완치 판정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퇴원을 결정했을까요? 당연히 대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원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제외한 기타 이슈로 선거 구도를 몰고 가려고 했었죠. 예. 그런데 본인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바람에 코로나 대응을 잘못했다라는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이제 경제 회복, 특히 최근에 있는 이제 법과 질서 등을 핵심 이슈로 미뤄왔는데 이제 그게 실패한 것이고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본인의 대선에도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판단에 지금 좀 무리를 한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이게 이른바 흔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VIP 증후군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심지어는 그 대통령의 참모진도 퇴원을 만료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아마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은 주치의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통치권자로서 이 주치의도 사실상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른바 환자가 치료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 VIP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건강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가 현지 언론에서부터 나오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가 올해 74세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몸무게도 지금 우리 이제 110kg 정도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건강에 대해서 원래 그 미국 대통령은 다 밝혀야 되는데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다면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에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을 제가 여쭤보는 건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대통령이 받아서 동정론이 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교수님 말처럼 결국은 코로나를 컨트롤 못해서 본인까지 걸렸다. 그래서 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코로나 확진 판정 받고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지지율상의 변화는 좀 애매한 게요. 일단 공화당의 그 지지층은 큰 변동은 없죠. 코로나의 확진 자체가. 다만 코로나 확진과의 전반적인 추세를 봐서 전체적인 그 지지율의 차이는 그 바이든 후보에게 좀 더 벌어지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지지율보다는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이 더 중요하고 선거인단 선거니까요. 간접 선거니까. 그 부분을 보면 오히려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좀 좁혀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죠. 그 바이든 후보마저 확진이 되면은 아마 대선을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1차 토론 때 이게 토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도발을 한 것이다. 진흙탕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당연히 그런 또 전략을 갖고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차 토론회에서 어떻게든지 바이든 후보가 실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말을 끊고 들어간 그런 측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의도적이었다. 바이든 후보가 좀 나이도 있고 그래서 몇 번
말을 실수했다라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데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연출하려고 일부러 막 끊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좀 잘 대응을 했죠. 앞으로 또 토론이 2번 더 남았는데 그 나머지 2번의 토론에서도 그 1차 토론 때와 같은 양상으로 벌어질까요? 일단 토론이 지금 이루어질지도 약간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2차 토론이 15일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참 미국이 한국 같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최소 격리 기한이 14일이기 때문에 2차 토론에 15일까지는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꼭 그런 걸 안 지키고 있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종의 배팅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오늘 그 조기 퇴원을 한 것도 15일 2차 TV 토론에 참여하는 그것을 염두에 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를 통해서 자신의 건재를 알려야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다면 구태여 피할 생각은 없다라는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토론 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토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든 후보가 좀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구태여 바이든 후보도 지금 피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전 선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됐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판세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판세는 바이든 후보가 좀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은 전체적인 전체적인 지지율보다는 결국은 경합주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가장 최근에 경합주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오히려 좁히고 있다. 6개 주가 핵심인데 이른바 쇠락한 북부 공업지대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있는데 둘 다 한 5% 내외로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차 범위 내고요. 문제는 남부 3개의 경합주가 있는데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 아리조나인데요. 여기는 1%, 0.5% 사실상 통계상 차이가 없다라고 볼 정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르는 접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앞서 나간다고 합니다만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게 선거인단 선거,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총 538명 중에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이기는 선거거든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우편 투표 이퀄 부정 투표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트럼프 대통령이 셈법이 있는데 270명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데요. 지금 미 하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이긴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각 주마다 하원이 1명씩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이 26 그리고 민주당이 22 오히려 공화당이 유리한 판세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거죠. 대법원에서 최종적 소송전을 하는 건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코니 베러 대법관 후보가 지명이 됐는데 임명이 되면 보수 6, 진보 3입니다. 공화당이 유리하죠.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많이 앞서니까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오바마 시대에 전략적 인내 이런 얘기 있어서 결국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됐다. 또 민주당이 일본하고 더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글쎄 전반적으로 북미 관계에 앞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더 한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이쪽 정권 국제 정치하는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은 다 무너지죠. 미국 우선주의로 지금 세계는 이미 대혼란에 빠지고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 공약에 계속 흐트고 방위비 분담, 또 주한미군 철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가 우호국의 팔부터 비트는 그런 경우에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고 바이든 후보가 되면 다자주의로 복귀하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제1 공약이 탈퇴한 유엔기구에 복귀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도 다시 갈 겁니다. 동맹을 중시하겠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만약에 그 남북 문제, 북한 문제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했던 방법을 계속 쓰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돌파를 하려고 할 것이고, 바이든 후보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실무회담을 열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그다음에 정상회담도 가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예. 대중관계는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뭐 모여서 여러 번 토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게 오히려 중국이 더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 다 강경한 중국 반중 정책을 쓸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미국 내에서 미국 정치권, 대중 미국 학계에서도 다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의 규범을 다 흐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맹국이 반중 정선에 쓸려도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명분을 잡기가 어렵죠. 근데 다만 오히려 바이든이 되면 다자주의로 복귀하고 다시 미국이 해왔던 그런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면서 반중 전선을 쓴다면 이건 훨씬 중국한테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동맹국 우호국이 더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중국 고립이 더 심화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은 또 워낙 긴 호흡으로 좀 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이 돼서 4년을 더 간다면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건 중국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바이든이 돼서 미국이 다시 좀 정상 궤도로 어느 정도 복귀를 한다면 중국한테 불리하다. 그런 판단을 전 중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동대 박원곤 교수였고요. 인터뷰 도중에 잡음이 조금 들어갔는데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김민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구형량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법정 최고형이 2년 이하 징역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거기에 이제 준하게 구형을 한 것이긴 한데 사실 이게 사안인 만큼 또 이제 역사적 단죄의 성격도 담겨져 있는 만큼 아예 그냥 최고형 2년형을 구형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이제 검찰로서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검찰도 구형표를 보고 이 구형량을 이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우 변호사는? 예, 이게 비교를 해보자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었던 조현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 징역 8월이었죠. 그다음에 5.18 유공자를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했던 지만호 씨 같은 경우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검찰에서는 또 고령이나 뭐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하한인 1년 6월 정도로 하면 하한이 아니라 상한인 2년에서 약간 좀 낮춘 1년 6월 정도를 구형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조현호 씨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1심에서 10개월, 2심에서 8개월 이렇게 받은 거고요. 이번에는 뭐 구형이니까 어쨌든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고. 검찰 구형까지 재판이 2년 5개월이나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전두환 씨가 출석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기소가 된 이후에요. 처음에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본인이 일단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뭐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지만 뭐 12.12에 뭐 관련자들이랑 자축하는 듯한 아주 고급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건강상의 문제, 알츠하이머를 이유로는 출석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나중에는 2차 기일 때는 독감이 걸렸다. 지금 좀 광주까지 내려오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를 밝히긴 했는데요. 법원이 곧장 구인장 발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를 더 이상 법원이 용인하고 이제 허가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건데요. 또 하나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던 태도가 있고 또 이게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재판장이 2번이나 이제 교체가 됐었습니다. 뭐 정기 인사도 있었고 뭐 다른 사유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2년 5개월을 끌고 왔고 또 하나는 여기에 허위 사실을 이제 진단하기 위한 이 헬기 사격 여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쟁점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밝혀지느냐가 이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과는 달리 대단히 좀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현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1년 6개월 구형했었네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10개월, 2심에서는 8개월 실형이 선고됐는데 그 전두환 씨에게 내려진 사자 명예훼손 혐의 결국은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비오 신부가 주장해온 5.18 헬기 사격 있었느냐 이 부분이 먼저 검증이 돼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2017년에 처음 회고록이 출간됐을 때 그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같은 달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면서부터 국방부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이 돼가지고 2017년 9월부터 시작됐었죠. 그래서 10월에 중간 발표를 했었고 2018년에 다시 이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 5.18 헬기 사격을 확인했었죠. 그래서 객관적 증거로 오늘 검찰이 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헬기 사격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이 당시 군이 작성한 광주 소요 사태 분석 교훈집과 헬기 작전 명령서 등 대부분의 서류들하고 일치를 했고요. 광주 옛 전입 빌딩의 탄원이 이 헬기 사격에 따른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를 다 갖춰서 기소를 한 거라고 지금 검찰이 오늘 논고에서 밝혔습니다. 증언, 관련 증언 그리고 국가수의 내용 뭐 이런 거 해서 검찰은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전두환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무죄 주장의 근거는요. 헬기 사격 자체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이 비이성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날조된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계속 견지를 했는데 계속해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장시간 동안 최후 변론을 하면서 되풀이했던 앵무새처럼 정말 반복했던 문장이라고 또 하고요. 또 조비오 신부가 내가 직접 목도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헬기가 낮게 날 때 아마 너무 놀라서 착각한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양쪽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예상되는데 사자 명예훼손이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검찰에서는 나름 1년 6개월 구형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조현호 전 청장처럼 징역형이 선고가 되겠느냐. 뭐 너무 나이가 많다. 또 뭐 치매를 앓고 있다고 자신들 주장하니까 이러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실형이 나오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많단 말이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연령대인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하고요. 다만 근데 이제 워낙 그 지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라던가 또 뭐 지금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검찰에서 논고문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의 자유 역사적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주장을 하면 역사적 사실에 반할지라도 정당한 논쟁으로 격상돼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하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판단을 제대로 해달라라고 오늘 검찰 논고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뭐 불출석 사유서에 썼던 증상이 과연 진짜냐는 논란이 나올 정도로 뭐 법원에 대해서도 좀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고 하기 때문에 과연 또 감형 사유가 그렇게 유죄가 인정된다면 감형 사유가 고령이라는 거 말고 그렇게 인정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또 쉽게 또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벌금형 정도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 같은데 일단은 90세라는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또 통상의 이런 명예훼손 사건, 뭐 모욕죄나 사자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좀 극히 이례적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건도 아마 재판부가 실형까지 선고하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우리나라 가수로 최초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 어제도 방탄소년단의 입대 문제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에게 그 누구 못지않은 국위선언을 했기 때문에 병역 특례를 줘야 된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팽팽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 뭐 BTS가 우리 문화나 사회나 국가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 영향이 아주 크니까 저도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병역 혜택을 그동안 우리가 줄여오는 쪽으로 과도한 혜택이다라고 해서 줄여오는 쪽으로 쭉 제도가 개정돼 오다가 또 사회에 없는 거를 인정하려니까 과연 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고민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다 놓고 봤을 때는 BTS가 정말 그 어떤 문화적으로 우리 뭐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바꿔놓은 그런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줘도 좀 반대는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히려 아미들은 왜 이제 군입대 여부를 정치권이나 외부인들이 왈가왈부하냐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일괄적으로 이런 20대 청년들 특히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이룬 이런 방탄소년단한테 군 복무를 강제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제 이 논란이 촉발되는 것도 과연 이 사람들까지 군대를 보내야 될까라는 어떤 의구심 같은 게 저변에 좀 있고 뭐 마음이 좀 모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또 국제 콩쿠르나 이런 어떤 예술 분야에서 또 성취를 이루면 지금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랑의 또 형평성을 생각할 때 이 정도면은 사실 국위선양이라는 어쨌든 병역 특례의 원래 목적에 좀 부합하고 어떤 특혜를 주어도 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입영 연기를 허용해 주는 것이죠. 면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방탄소년단만 입영 연기를 해줘야 되냐? 그냥 법대로 가라. 뭐 이런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죠. 또 게다가 이제 한 30대 이후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좀 더 기간을 늘려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가장 전성기를 구가할 때고 하니까 이걸 좀 연령을 늦춰서 전성기가 좀 끝난 다음에 가면은 어쨌든 타격이 좀 덜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런 입법 개정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장유미 변호사 말처럼 지금 뭐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또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 이상, 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 그러니까 스포츠와 예술 문화에서 협격한 공을 세우면 군에 안 가도 되는 제도가 있는데 방탄소년단처럼 그러면 대중문화 부분에서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은 그럼 왜 빼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법을 또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또 개정해야 되니까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 형평성 논란 아닙니까? 본질은? 방탄소년단 군무제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또 대중문화로 국위선양하는 경우에 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네. 뭐 지금 체육이나 이런 거는 아시안 게임, 올림픽 대회, 뭐 경연 대회 이런 데서 몇 등 이런 식으로 딱 나오지만 대중문화라는 거는 정말 그 인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라는 게 좀 정확한 등수라는 거 따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더더욱 또 그 누구까지 그럼 해줄 거냐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수나 그 지금 대중문화인들이 어느 정도 해외에서 알려진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유명하고 인기가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줄 거냐 이 부분도 사실 기준 세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로 가는 거죠 결국. 예. 근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당연히 본전 생각나서 가야지 이런 이야기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진 또 않더라고요. 방탄소년단 주이면은 뭐 안 가도 되지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워낙 압도적이니까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노래를 뭐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를 떠나서 뭐 저는 솔직히 들으면은 되게 어렵기만 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은지는. 그렇지만은 그 긍정적 영향을 생각했을 때는 다들 그 거부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군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 있죠? 18개월이면 갔다 와도 되지 않나요? 저희 때는 좀 오래 했으니까. 물론 뭐 저희 윗세대는 더 오래 있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방탄소년단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입장 내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가겠다 이런 그렇죠. 입장인 것이고. 예,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 멤버가 92년생이라고 하는데 사실 군복무가 이제 직전에 와야 닿은 건데 본인은 언제나 이제 국가의 부름이 있으면 가겠다라고 하니까 팬들도 당사자가 가겠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팬들도 같은 생각이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과거처럼 그 연애 사병 제도가 있었으면은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뭐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역시 특혜 많이 받는 거 아니냐 해서 폐지가 됨으로써 지금 문제 생긴 거죠. 그렇다고 방탄소년단 때문에 또 부활시킬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죠. 국방부도 상당히 고민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형성돼가는지 좀 지켜보고요. 사건 사고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가 오늘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신상 정보를 무단 공개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작년 3월에 SNS 계정을 통해서 개설이 됐었는데요. 5월 말에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무단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사적 보복인 것이고 우리나라 사업 체계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크게 두 개의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제 성범죄자의 피해자는 너무나 큰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해자는 뭐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제 비롯된 것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적 처단을 하게 되면 사법부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굉장히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공개가 된 사람 중에 실질적인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포함되면 너무나 걷잡을 수 없는 또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피해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발생했고 이래서 이거는 사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을 지금 유포한 혐의로 봐서 이제 법정 상한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벌금은 상한이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구속 수사하는 마당에 뭐 구속이나 벌금 같은 뭐 선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처벌은 지금 양형위원회에서도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성착취물 같은 경우도 징역 5년으로 올렸고 뭐 딥페이크 등 편집 영상물 제작도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도 그렇게 가볍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디지털 교도소에 지금 피해자 중에 자살한 분도 있고 뭐 한 교수도 학회윤리위원회 회부되거나 강의를 중단하는 사태에 몰릴 수도 있게 됐고요. 또 뭐 여러분들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실형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다 뭐 이대로 끝나지 않고 제2, 제3의 운영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10대 고등학생이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20대 여성을 치워서 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차를 빌렸을까요? 일단 지금 뭐 공유차 서비스가 워낙 이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뭐 렌트카도 사실상 이제 운전면허 등록 번호만 입력을 하면 차량을 이제 쉽게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도용했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미성년자들이 도용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어떤 면허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손에 넣고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차를 빌렸고 이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인 자기가 우연히 알게 된 성인의 그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그 번호로 차량을 빌려서 이런 큰 사고를 내게 됐습니다. 몇만 원을 대가로 주고 운전면허증을 제공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어플에 입력했다고 합니다. 그 앱만 가지고 차를 빌릴 수 있다면은 이 도용 사건은 계속 일어날 텐데 이건 앱 회사에서 좀 뭐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 같고 어쨌든 이 앞길이 창창한 2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만 가해자는 18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처벌될까요? 우리 요즘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구속 수사를 했으니까 단순히 뭐 소년범죄 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가해자도 뭐 숨진 마당에 그 형사 사건으로 할 것 같고요. 만 19세까지가 뭐 소년으로 취급되지만 지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만 19세를 넘으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교통사고이긴 한데 지금 사망 뺑소니이기 때문에 또 뺑소니까지 했어요? 지금 들이받고 차를 멈추지 않고 20km 가량을 도주했다가 1시간 후 현장으로 돌아와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물론 자수감경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망 뺑소니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처벌될 것 같다. 형은 좀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경찰에 접수 처리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1000건씩 발생한다고 하니까 경각심을 좀 우리 모두가 가져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올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